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6강 한국의 세시풍속 문화, 세시풍속과 의례문화, 그리고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먼저 한국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의례문화,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 문화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세시풍속과 의례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 문화를 배운 지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됐죠. 어떻습니까? 좀 이제 배워보니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셨나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듯이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한국어 교육자로서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칠지 할 때 문화 관련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한국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한국 세시풍속 의례문화, 한국의 세시풍속 문화 했을 때 먼저 이제 세시풍속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세시풍속. 그러면 이제 도대체 세시풍속이라는 게 무엇냐 그랬을 때 먼저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한 해를 단위로 일정한 시기에 관습적, 주기적, 전승적, 반복적, 의례적으로 거행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행위를 이룬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한 해, 그러니까 1년 단위죠. 1년을 단위로 해서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그다음에 주기적, 반복이 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전승적, 전해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의례적, 예, 그 의례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의에 따른다는 거죠. 의례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차례가 있다는 거죠. 차례. 이런 의례적으로 거행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행위를 세시풍속이라 이른다. 그다음에 세시의 세는 한 해를 의미하고요. 시는 사계절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시풍속했을 때 세, 한 해의 시, 사계절. 그래서 한국의 사계절과 관련된 독특한 풍속이 바로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시풍속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시풍속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유래가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큰 세시풍속 그러니까 명절이라고도 하죠. 그 명절은 크게는 이제 뭐냐면 설날과 추석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설날과 추석.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24절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추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4절기 안에서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잊혀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단오 같은 경우에 우리 전통 이제 풍습 안에서는 이제 그 머리를 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단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뭐 단오절이 왔다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창포를 뭐 풀어가지고 머리를 감는다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세시 풍속의 부분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시 풍속이라는 것이 한국의 어떤 전통성 아래에서
유지되어 내려왔던 전통의 어떤 관습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겠지만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많은 세시풍속이 실제적으로는 행해지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죠. 다만 이제 이러한 세시풍속이 우리의 전통 세시풍속으로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정도까지 이해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그것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게 세시풍속으로서 의미를 상실해 버린 측면도 있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한다라는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24절기 안에의 어떠한 세시풍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만을 다루게 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시풍속의 성격 했을 때 첫 번째로 세시풍속이라는 것이 철과 절기에 따라서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24절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음력을 사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과 한 해를 24절기로 나누는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음력과 양력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양력이라는 것은 저기 태양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이제 양력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달력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날짜들과 시간들 이런 것들을 양력이라고 하고요. 음력은 우리 이제 한국적인 전통하에서 지켜져 왔던 것으로서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음력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양력 생일이 뭐 언제인지, 음력 생일이 무엇인 언제인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현재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력 생일을 생일로 쳐가지고 어, 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젊은 학생들의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양력 생일을 세지 않고 저는 음력 생일을 세거든요. 그러니까 음력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날짜가 그러니까 생일이 매해 바뀌게 되죠. 음력 생일을 세다 보니까. 어, 물론 이제 그게 그러면은 맞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관습 안에서 그렇게 행해져 왔던 것이고 그것을 제가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계절 안에서 24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입동하면은 입동이 아니 입춘하면은 어, 봄, 입 들어선다는 거죠. 들어선다. 그 다음에 춘 하면은 입동, 왜 이럽니까? 입춘, 입파, 그 다음에 입추, 입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춘하, 추동이죠. 한자로 하면 봄 춘자, 여름 하자, 가을 추자, 겨울 동자거든요. 그래서 춘하, 추동이라고 보통 사계절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입춘, 입파, 입추, 입동 하면 봄에 들어선다, 여름에 들어선다, 가을에 들어선다, 겨울에 들어선다 이런 절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24가지로 나누어 놓았다. 그것이 24절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24절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24절기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24절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들어가지고 그 시기에는 뭐가 어떻다라는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시풍속의 성격을 보면 집단적이면서 매년 반복되는 전통적이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죠. 전승적인 행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그 집단 행위에 참여해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세시풍속의 어떠한 그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어떠한 공동체의 특성인 그 소속감들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것이 있죠. 더불어서 이 개인의 어떤 집단 홀로의 사회라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이라고,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공동체 문화 안에서의 세시풍속이라는 것도 그러한 조화를 중시하는 세시풍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어울려서 세시풍속을 행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가 세시풍속이라는 게 결국 농경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의례, 그러니까 농경에 있어서의 의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안에 이제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의 개시, 파종, 제초, 수확, 저장 등 농경 주기와 관련되어 일과 휴식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개시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모내기를 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내기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겠다. 그다음에 파종을 하겠다. 그 씨를 뿌려가지고 그거 하는 거 모내기를 하겠다. 그다음에 제초 그러니까 잡초들이 자라나는 걸 갖다 제거하는 게 제초거든요. 제초를 한다. 그다음에 수확을 한다.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장을 한다. 했을 때 수확하는 시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이라는 것은 그 시기가 농사의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에 9월 보통 이제 음력으로는 8월 15일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달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곳에서도 음력을 세죠. 태음력을 세죠. 그래서 이제 그 음력이라는 것은 보통 주기상 보면 아니 저기 그 날짜상 보면 한 달 정도 거의 이 차이가 좀 발생하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양력으로 2월 달이다 그러면 음력으로는 1월 달 이런 식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력보다는 한 달 정도 뒤쳐져서 음력이 이제 세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이 이제 우리가 추석이거든요. 그랬을 때 8월 15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양력상으로는 9월 달 정도가 보통 추석이죠. 그럼 9월 정도에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죠. 추수를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뭡니까? 추수감사제도 그렇고 여기에 우리나라 추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수확물들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러한 세시풍속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세시풍속이라는 것이 이러한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천하의 지 대본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이 어떠한 그 농경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 전통성 안에서 놓고 본다면 어떤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농경이 최고의 어떠한 그 근본으로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의 특성상 당연히 이제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그 주식을 얻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본으로 여기면서 가장 많이 이제 어떠한 그거와 관련된 행위들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세시풍속과도 연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고사, 전복, 금기, 무속, 부적 등의 민간 신앙을 비롯해 가지고 음식, 복식, 놀이, 예술, 농경 생활 등 복합된 종합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고사를 지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럼 그 고사라는 것은 그 어떠한 집안에서 믿는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조상신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그 신들에게 풍요하고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제사를 보통 이제 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조상신을 섬기는 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조상신들에게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다음에 전복이라는 것은 그 점을 치고 복을 기원한다는 겁니다. 점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금기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무속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무교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죠, 무당. 그다음에 부적이라는 것도 역시 그 무교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적이라는 것을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부적을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군을 쫓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부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그게 실제로 그러한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애군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부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떠한 종합문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음식이 한다든지 이를테면 설날이 됐을 때는 설날 음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빔이라는 걸 입게 되거든요. 그럼 설빔이라는 것은 새 옷을 갖다 의미합니다. 설날 첫 해가 됐기 때문에 첫 해 첫날에 새 옷을 입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복식 차원의 설빔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설날에 놀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놀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예술성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농경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종합문화 현상으로서 세시풍속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세시풍속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철과 사계절이죠. 사계절과 24절기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집단적이면서 매년 반복되는 게 세시풍속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경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네 번째가 민간 신앙이면서 일종의 종합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민간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종교적 특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건 아닙니다. 세시풍속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자체가 다종교 사회지 않습니까? 다종교 사회인데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종교와는 무관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를테면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전통 세시풍속을 안 지켜야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크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이 계절에 따른 세시풍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봄철 세시풍속 했을 때 설날이 있죠. 설날. 설날이라는 것은 어, 음력 1월 1일을 말하죠. 음력 1월 1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리 준비한 새옷, 음력 1월 1일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새옷, 설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설빔으로 갈아입고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조상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것을 어, 정이라는 것은 1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이기 때문에 정초 차례를 지낸다 그래. 정초 차례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설날을 지내는 차례는 뭐다? 정초 차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례를 지낸 후에는요, 새해 첫 인사인 세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집안 어른이라든지 부부지간, 형제지간 모두 세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배를 드릴 때는 먼저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립니다. 집안 어른들에게 이제 세배를 드릴 때는 이를테면 집안 어른이 방 안에 있으면 집안 그 밑에 손들은 방 바깥에서 보통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간편하고 이제 좀 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같은 방 안에서 같이 세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놓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머무르는 그 방과 또 다른 건너방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는 방 안에 앉아 계셨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먼저 세배를 드렸어야 되죠.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 안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례로 이렇게 서가지고요. 방 안에는 가장 어른이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다음에 그 방 바깥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서가지고 세배를 드렸던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그렇듯이 이 구분을 좀 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부지간에도 세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맞절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경우는 앉아 있고 나머지 손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세배를 절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른들이 덕담을 한마디씩 하죠. 그 덕담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면 집안 어른들이 그래 그러면은 올 한 해도 평안하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네 이런 식으로 덕담 한마디씩을 건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배의 그 어떠한 일종의 형식이죠. 형식.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경우는 그걸 잘 모를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부지간끼리도 서로 맞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절을 한다는 거죠. 또 형제지간도 서로 맞절을 합니다. 형제지간도. 그러니까 손 윗사람에게 할 때는 손 윗사람은 앉아 있고 손 아랫사람이 절을 하는 거고요. 같은 촌수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지간이라든지 부부지간은 서로 맞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가족끼리 그러니까 집안 어른 그 다음에 부부지간 형제지간의 모든 세배가 끝나면 다음은 이웃 어른들한테도 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또 어렸을 때 저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 분들한테 다 세배를 다니곤 했습니다. 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일종의 관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을 그러니까 친척 그러니까 친족이죠.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혈족과 친족이 있습니다. 그 혈족과 친족 안에서 일종의 혈족이죠. 혈족의 가장 그러니까 혈족과 친족이죠. 그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했을 때 보통 세뱃돈을 주시고요. 그러면 그 세뱃돈이 굉장히 짭짤하죠. 짭짤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5만 원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세뱃돈의 적정선이라는 것이 얼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설왕설래들이 좀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런 거죠. 세배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 조카들이 이제 세배를 하게 되면 그냥 5만 원권 한 장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고 이제 대학생 조카가 만약에 세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10만 원 정도를 세뱃돈으로 주거든요. 그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또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마다 그 룰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세뱃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세뱃돈을 흰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빨간색을 굉장히 복이 온다는 생각을 해서 빨간 봉투에 넣어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게 될 때는 보통 이제 세뱃돈보다는 설 음식을 대접받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 어린 그 사람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러 갈 때는 그 설 음식들을 대접받는 걸로 세배를 하고 나서 대접받는 것을 보통 평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척.
친척, 친지, 친구들에게도 인사와 덕담을 하면서 그 세배가 끝나고 나면 또한 또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지고 이제 세배를 드리는 거죠.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을 찾는 게 현재의 한국의 어떠한 그 세시풍속 안에서 온다면 보통 크게 2번 정도 조상의 무덤을 찾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설 때입니다. 그 두 번째가 추석 때죠. 그런데 이제 그 설과 추석의 무덤을 찾을 때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설 때는 그냥 가서 새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배만 아니 그러니까 절만 하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추석이 되게 되면 수확의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수확물을 거두어 들이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때는 그 조상의 무덤 앞에다가 그 추석 음식을 차려놓고 세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한국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설 때는 그냥 몸이 가가지고 인사만 드리는 거고 추석 때는 어떤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음식들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초에 즐기는 그 놀이로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날리기, 돈치기, 집신밟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월 1일 날 하는 그 놀이 윷놀이가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널뛰기, 널뛰기라는 것은 이제 이런 뭐 외국인 분들도 아시겠지만 널을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뛰고 서로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널뛰기를 하는 것이 왜 널뛰기를 하느냐 그랬을 때는 이런 거죠. 그 여자들이 바깥 세상을 갖다가 구경하는 것은 조선시대만 해도 굉장히 금기시 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성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이 스케치머라 그래고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특히 이제 양반가 사람들은 이렇게 앞을 가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랍계 쪽에서 이슬람 문화를 가지신 분들이 히잡을 쓰는 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스게치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마 같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쓰는 그런 것들을 쓰고 밖을 외출을 해야 됐었거든요. 조선시대 양반가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널뛰기라는 것은 그 양반가에 있는 그러니까 밖 세상 구경을 잘 못하는 여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널뛰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너를 뛰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시소를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시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뛰어가지고 딱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그런 의미로서 널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연날리기, 돈치기, 지신밟기와 같은 세시풍속 행사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보름이 있죠, 대보름. 그래서 어, 대보름날 그러니까 보름 대보름이라는 것은 보름달이 가장 어, 크게 떴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름달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6월 유두, 7월 백중, 8월 추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은 보름인데 보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름달이 뜨거든요. 그러면 보름이라는 건 보통 15일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반 정도를 보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보름이라는 것은 그 보름 중에서도 특히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보름달이 가장 높고 크게 밝게 빛나는 그런 것이 1년에 4번 정도 있다 해가지고 그걸 대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정월 대보름은 1월 달에 대보름인 거고요.
6월 유두. 그러니까 1월 1일 날이 설날이고요.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인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유두, 7월 백중, 그 다음에 8월 추석. 그러니까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이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됐을 때, 이 보름달이 풍요를 상징한다. 이런 것 때문에 대보름이라 한다. 이런 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는 1월 달의 보름이라는 것을 일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곡밥. 그래서 쌀과 통과 팥과 보리 조 등을 섞어 가지고 이걸 오곡이라 그러거든요. 5가지 곡식이죠. 그래서 쌀과 통과 팥, 보리, 조 등을 섞어 가지고 밥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곡밥이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밤이나 대추를 넣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오곡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찰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곡밥을 지을 때는 쌀을 찹쌀로 짓거든요. 그럼 찹쌀이라는 것은 쌀은 쌀인데 좀 더 찰기가 있는 쌀을 찹쌀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찹쌀과 오곡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곡류를 섞어 가지고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찰밥이라고도 부른 그 찰진 그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찰밥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묵은 나물, 취나물, 고사리, 무, 고지, 말린 가지 등을 먹는다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취나물, 고사리, 무고지, 말린 가지 등을 섞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정월 대보름에 비빔밥을 많이 만들어 먹죠. 나물들과 이 오곡밥 해가지고 혹은 이제 그냥 오곡밥만 먹기도 하고요. 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행사가. 그 다음에 보름달은 보름날 이제 그러니까 밤, 호도, 잣, 은행 등을 깨물면서 음, 부럼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라든지 호도, 잣, 은행 이런 것들은 겉에 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밤 껍질도 좀 단단하고요. 호도 껍질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다음에 잣도 역시 그렇고요. 그 은행도 역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문 거죠. 입으로 깨물면서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부스럼 나지 마라. 부스럼이라는 것은 에, 일종의 이제 종기죠, 종기. 종기 같은 것들이 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그걸 깨물어 가지고 부름을 행하는 게 보름 정월 대보름의 행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술을 먹으면 이 귀가 밝아진다고 해가지고 술 한 잔을 이제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명주 귀박이 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이자에 밝을 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주라는 것은 귀가 밝아지는 술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귀박이 술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이명주이고 한글로 풀어보면 귀박이 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침 일찍 한 잔씩 마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보름날 대보름날의 놀이로는 달집 태우기, 망우리 돌리기, 그 다음에 쥐불놀이, 횃불 싸움, 줄다리기, 다리 밟기, 지신 밟기, 탈놀이, 돌싸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해봤던 그 정월 대보름의 놀이 중 하나는 쥐불놀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그 어렸을 때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한 번 정도인가 아마 해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쉽게 깡통 있죠, 깡통. 깡통 안에다가 불을 집어 넣어 가지고요. 그 깡통을 이렇게 쇠줄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손으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깡통 안에 그 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아니 숯불 있죠, 숯불. 숯불들 같은 거를 집어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돌리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것을 밤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굉장히 어떻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횃불만 보이죠. 동글동글한 횃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횃불놀이, 쥐불놀이 같은 거는 굉장히 넓은 들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월 1일 날이 되면 이미 농사가 다 그 끝나고 이제 그
아직 그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 논 같은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는 이제 여수에이긴 하지만 농촌은 아니었고요. 저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정도 해봤다는 게 그때 이제 어디 그 여수 안에도 이제 돌산이라고 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산대교라 그래야 대교가 두 개가 놔져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편하게 하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거기를 다리를 아니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곳이었죠. 섬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에 친척집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그 지불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불놀이를 한 번인가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러죠. 화재 위험. 왜 불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뭐 달집 태우기 이런 것들도 다 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 마을에 대표적으로 뭐 어떠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행사로서 가끔 보여주기 위한 행사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모든 마을들에서 그걸 행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져 가고 있죠. 그런 행사들이. 아무튼 대보름 놀이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봄철 세시풍속이 이랬다면 여름철 세시풍속을 좀 봅시다. 여름철 세시풍속은 초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4월 초파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불교 행사인데 초파일은 이제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 공휴일이 되어 있죠.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모두 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세시풍속 안에 보면 이 4월 초파일이 되면 연등을 만들고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행사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름철에 초파일에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죠. 다음에 단오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5월 음력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단오 날에는 단오빔 그러니까 단오 때 입는 옷이겠죠. 빔을 갈아입고 창포 삶은 물에다가 머리를 감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오 놀이에는 그네뛰기, 씨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오가 되면 그네뛰기라는 것도 역시 그 아까 널뛰기와 비슷한 겁니다. 여성들이 그 밖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네뛰기라든지 널뛰기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밖을 멀리 이렇게 본 그런 것들을 놀이의 형태로 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여성을 굉장히 집안에만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데서 유래됐다는 그런 데서 유래된 놀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그냥 그런 그네 뛰기라든지 널뛰기가 있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죠. 씨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전통 씨름은 지금은 거의 명절 때만 하지요. 과거에는 한국 프로 씨름 연맹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씨름이 활성화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강호동 선수 같은 지금은 이제 예능인으로서 강호동 씨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원래는 강호동 선수였죠. 이만기 선수하고 더불어 가지고 어떤 씨름의 전성기의 최고의 선수 두 명 하면 이만기 선수하고 강호동 선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세시풍속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다음으로 가을의 세시풍속을 놓고 보면 칠석이 있죠. 그래서 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날이죠. 그걸 7월 칠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7월 칠석이다 해가지고 차례를 지내고요. 우물가에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칠성신에게 가족의 수복을 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이 7월 칠석은 거의 그냥 7월 칠석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지 거기에 무슨 차례를 지내고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렸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으로 한가위 8월 15일이죠. 추석이죠. 추석. 그래서 추석, 중추절, 가위, 가윗날, 가베일 등으로 이제 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우리가 3대 명절 하면은
설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추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통 이제 3대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치죠. 그래서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벌초를 하고 핵곡식과 과일로 차례를 지낸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날 때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절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한가위 때는 핵곡식과 과일로 차례를 지내는 것을 무덤에 가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날과 추석의 어떠한 그 차이죠. 무덤에 찾아간 조상 무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다음으로 추석 놀이로는 정월 대보름 때의 놀이가 이제 반복이 되고 강강술래라는 놀이가 있죠. 강강술래는 이제 그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강술래의 그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 강강술래를 통해 가지고 왜구를 갖다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강강술래를 하면서 이 여인들이 강강술래를 하는데 횃불을 하나씩 들고 강강 그 수월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보면 빙빙빙빙 도는 거기 때문에 마치 수많은 군사들이 그 주변을 갖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는 밤에 보면 그런 데서 이제 강강술래 놀이가 이제 됐다라는 식으로 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술법으로서 강강술래를 했던 것들 전법이죠. 전법. 전투의 방법으로서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겨울철 세시풍속으로는 동지가 있죠. 그래서 양력 12월 22일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작은 설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팥죽 먹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지 팥죽을 먹으면 팥죽을 이제 대문이라든지 벽, 부엌, 마당, 담장 등에 뿌려가지고 잡기를 막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팥이 잡기를 막는 귀신을 막는 그런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이제 그 팥을 그래서 이제 저기 뭐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강시 영화 지금은 별로 안 보는데 옛날에 강시 영화 한참 유행할 때는 그 안에 팥을 막 뿌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팥이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 나라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동지죽이라 그래가지고 동지 팥죽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 팥죽은 그 동지죽에서 그 많이 먹는 데서 유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팥죽 뭐 아무 때나 먹죠. 근데 이제 동짓날 지금은 이제 는 그냥 팥죽 먹는다 그런 정도로만 세시풍속으로 전해 내려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한국의 세시풍속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의 의례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생의례 해가지고 먼저 기자의례, 아들을 낳기 위한 의례죠. 기자,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거나 주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는 여러 의식들을 보통 이제 기자의례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뭐 백일 기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에 백일 기도를 드리러 간다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기자의례의 일종이라는 거죠.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를 선호하는 사상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기자 의례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졌죠. 없죠 지금은. 그다음에 출산 의례.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 삼신상 그러니까 출산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삼신상을 차려놓고 순산을 비는 그런 출산 의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을 한 후에 금줄을 걸어서 출산을 알리는데 남자는 숫, 고추, 백지를 걸고 여자는 숫, 백지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 그 대문 앞에 이렇게 금줄이라 그래가지고 새끼줄로 이렇게 거기 사이에다 그 고추라든지 숯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금줄을 걸어놓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졌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출산 의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육아 의례가 있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젖을 물리고 7일째는 삼신시루 미역국 정화수로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빌어주는 것이
것이죠. 그래서 100일째는 잔치를 하고요.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는데 돌상 위에는 돈이라든지 책, 붓, 실, 연필, 쌀, 주걱, 방망이 등을 놓고 돌잡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돈, 책, 붓, 한데 실 같은 경우에는 실이 그 수명이 길어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돌잡이를 해가지고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 직업을 갖다 점친다라는 의미로 돌잡이를 했습니다. 그 뭐 지금 돌잔치 가면 돌잡이 누구나 합니다. 지금 이제 돌잔치 가면 한국에서 돌잔치 가면 돌잡이를 꼭 하죠. 그럼 돌잡이 할 때 뭘 잡을지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제 뭐 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잡기를 원하죠. 연필, 붓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돈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책이나 붓과 연필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잡아라라고 그쪽으로 막 유도를 하려고 하죠. 이걸 잡아, 이거 좋아, 막 이런 식으로요. 음, 다음으로 우리가 성년 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식이죠. 성년식.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관례를 통해서 상투를 틀고 관을 씌우며 의례를 하고요. 여자는 계례를 통해서 머리를 틀고 비녀를 꽂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비로소 이제 상투를 뚫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린 신랑, 꼬마 신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상투를 튼다는 것 자체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투를 틀었는데 만약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상투를 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투를 튼 꼬마 신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존대를 해줬어야 됩니다. 왜? 상투를 튼다는 것 자체가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인 의례가 있죠. 혼인 의례. 그래서 이 혼인 의례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죠. 그래서 먼저 혼담이 오가죠. 그래서 남자 나이 15, 16세, 여자 나이 16, 17세에 혼담이 오가고 혼인은 수주를 통한 궁합을 참고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은 어, 보통 이제 그 태어난 일시를 가지고 서로 궁합을 보게 되죠. 날짜들을 맞춰봐 가지고 좋네 나쁘네 하면서 점을 치는 거죠. 일종의 점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 궁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궁합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지만 좀 찜찜하긴 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죠. 그래서 혼인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신랑 쪽에서 남자의 출생 월시를 적은 사주 단자를 보내가지고 이를 이제 이 사주 단자를 신부 측에서 받아들이면 결혼이 성사되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주 단자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택일, 그러니까 사주 단자를 받고 나서 신부 쪽에서 사주 단자를 받으면 그걸새 답례로서 혼인 날짜를 잡아가지고 신랑 측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신랑보다는 신부 측에서 지금은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그 전통을 놓고 본다면 신랑 측에서는 사주 단자를 보내고 신부 측에서는 혼인 택일 날짜를 잡아가지고 보내는 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납해하는 것은 사주단자 이제 교환이 끝난 후에 예물을 보내는 거죠. 예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거다라는 거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 납해가 이제 지금도 문제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 둘이 결혼하는 건데 그렇게들 그냥 뭐 이를테면 그 의사하고 변호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의사나 변호사를 신랑으로 맞아 드리려면 신부 측에서는 뭐 열쇠 몇 개, 그러니까 열쇠 몇 개라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집 열쇠, 그다음에 차 열쇠 뭐 이런 것들이 열쇠를 몇 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폐해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아직도 이제 이런 그 예물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물을 갖다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싸우죠. 뭐 이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납해가 그런 예물을 주고 받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시 그랬을 때 신랑이 혼례가 있는 날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가는 거를 초행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신랑은 그래서 이제 이 초행길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걸 초행이라 그러고 초행길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일상적으로 처음 가는 길을 갖다 초행길이라고도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이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랑은 사모관대를 입고 모관을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합국례를 하게 되는 거죠. 기러기를 들고 간 전안례. 신부집에 이제 기러기가 왜 그러냐면은 기러기가 상징하는 것이 그 잘 사는 것과 오래 잘 쌓는다는 그런 의미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배례 서로 이제 그 앞에 교배상을 놔두고 이렇게 보통 우리 전통 결혼식 보면 그 상을 마주하고 서로 신랑과 신부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절을 하는 행위를 교배례라고 하고요. 합끝례라는 것은 절을 한 후에 술잔을 갖다 서로 교환해 가지고 서로 술을 마시는 행위죠. 그다음에 합국례라는 것은 이제 저녁에 첫날 밤이죠. 첫날 밤을 보통 합국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제 전통 결혼식이 예식이 진행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서양 그 결혼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전통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패백을 드린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백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그러니까 다 옷을 갈아입지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신랑과 신부의 복장으로 그걸 해가지고 그 시부모 가족들에게 패백을 드리죠. 그걸 이제 패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좀 변형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우기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기라고 하고요. 근친 신부가 이제 시댁에 들어가지고 친정 부모한테 에, 에,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하러 가는 거. 그다음에 신랑이 다시 처가에 가는 것을 재행. 이때 이제 이바지 음식을 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바지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근친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례 의식이라는 겁니다. 혼례 의식이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한국의 그러니까 혼례 의식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상례가 있죠. 상례. 그러니까 죽은 이를 추모하는 상례죠. 그래서 초종이라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종, 초혼, 사자상, 수시, 시사전, 부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보통 임종을 알린다거나 부고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임종을 하게 되면 부고를 보내거든요. 부고를 보낸다는 것이 주변에다가 그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 그걸 이제 부고를 알린다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생략이 되고 지금은 부고가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초종이라는 것이 이제 죽음을 확인해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부고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힌 후에 습을 한다 그러거든요.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습을 하지요. 그래서 습이 끝난 시신을 임시로 묶고 나와서 소렴을 하고요. 셋째 날 시신을 완전히 단단히 묶어가지고 입관 그러니까 관 안에 넣는 그 준비를 하는 대렴을 한다. 이게 습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치장이라는 것은 묘지를 정하고 이제 시신을 묻는 거죠. 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흉제라는 것은 장례가 끝난 후에 상주가 상복을 벗을 때까지 이제 죽은 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걸 흉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3일상을 많이 하죠. 한국에서는 3일상을 많이 하고 이러한 상례가 많이 간편화됐죠. 간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례, 그래서 기제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신 날 드리는 제사를 기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린다라고 하면 그냥 그게 기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1년에 한 번씩 주군이, 그러니까 아버지 제삿날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기제를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차례라는 것은 명절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설날과 추석 정도가 되겠죠. 그런 날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5대조 이상,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제는 보통 종가에서 많이 하죠. 종가에서. 그 집안의 어떤 제일 큰 집에서 시제를 보통 많이 지내죠. 일반 그러니까 아래 종가가 아닌 데서는 시제는 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그 종가 정도에서 시제를 지낸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급하게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말을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의뢰 문화에 와가지고는 좀 급하게 제가 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뢰 문화로서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게 간편화되어 있는 것들의 내용들이 좀 더 복잡하게 이 절차상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나열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절차상 그렇다는 겁니다. 의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간편하게 많이 바뀌어 있죠.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일단 한국의 세시풍속 문화와 의례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시간은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좀 더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